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서 멈추는 혈관, 100세까지 건강한 혈관입니다. 저자는 구리하라 다케시, 구리하라 다케노리, 출판사는 한스 미디어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몸의 중요한 기반 시설인 혈관에 초점을 맞춰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더 좋아지게 만드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결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일들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비결은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의식하면 습관화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 습관, 식사 습관, 낮 시간 습관, 입욕이나 양치, 수면 습관 등 평소에 하던 행동들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헹군다, 배를 반원 모양으로 쓰다듬는다, 술을 마실 때는 물도 함께 마신다, 가끔 턱을 눌러준다. 이러한 일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좋은 습관을 기를 때 중요한 것은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야 혈관 건강이 좋아지는지 알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상태는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의 입안은 항문보다 더 더럽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난 직후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또 입을 열고 자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갈증을 더 크게 느낍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더 끈적거려 혈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바로 물을 마시면 위험합니다. 그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속에는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를 잘 닦는 사람들조차 100억 마리의 세균이 입속에 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입속 세균 중에는 유해균, 초유해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나쁜 균들은 자는 동안에 증식합니다. 입이 건조하거나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는 사람은 입속에 세균이 가득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끈적거리는 이유는 세균과 세균이 만들어내는 생물막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1조 마리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항문 주변에 있는 세균의 수보다도 많습니다. 입속에 세균이 가득 차 있는데 물을 마시면 유해균이 물과 함께 모두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 입을 헹구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실은 양치가 가장 좋지만 아침을 먹은 후에 다시 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헹구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2번 양치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면 일어나서 바로 가볍게 이를 닦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해균 중에서 상당히 악질적인 세균이 치주균입니다. 치주균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주 포켓이라 불리는 틈을 만들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공기를 싫어해서 깊이 틈을 파서 숨어버리는 까다로운 균입니다. 만약 잇몸에서 출혈이 있다면 치주균이 증식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주균을 악질적인 세균이라고 말한 이유는 출혈이 일어난 잇몸의 혈관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 혈당치를 조종하는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치주균이 있으면
혈당치가 올라가 혈관 노화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잇몸 혈관을 통해 침입한 병균은 체내를 돌아다니며 나쁜 짓을 합니다. 지주병과 당뇨병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주병을 치료했더니 당뇨병이 좋아지는 등 유의미한 데이터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입을 통해 들어간 치주균은 강한 산성을 띠는 위액으로 사멸한다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그 일부가 장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에 도달한 치주균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뜨려 장내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대장암의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처럼 장내 환경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코 장내 환경이 망가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치주균을 마시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을 헹구는 것은 모두가 꼭 실천해야 될 습관입니다. 코로나와 팬데믹으로 인한 악영향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혈류가 좋아집니다. 메일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을 움직이면 타액의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타액 분비량이 적어지면 구강건조증, 즉 입안이 건조해져 유해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또한 타액은 살균 효과 외에도 발음을 좋아지게 하고 연하 작용을 도와주며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사소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이므로 가능하면 대화를 많이 해서 타액이 충분히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온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제 지인은 매일 아침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만약 층간소음이 없다면 꼭 따라했으면 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노래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 둘, 셋과 같이 소리를 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리를 내면 자율신경도 안정화됩니다.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운동을 합시다. 운동을 하면 몸이 잠에서 깨고 자율신경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저는 스쿼트를 추천합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는 근육 트레이닝입니다. 근육 트레이닝의 기본은 대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근육 안에는 많은 혈관이 지나고 있고 대근육에는 당연히 혈관도 많습니다. 스쿼트를 하면 혈관에도 자극이 전달되어 혈류가 좋아집니다. 혈관을 넓히는 물질이 생기는 추천운동, 앉아서 하는 스쿼트, 운동의 효능으로서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일산화질소입니다. 일산화질소에는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산화질소는 운동을 할 때 혈관 속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일산화질소가 많이 발생하는 운동은 힘을 넣었다가 갑자기 빼는 운동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운동이 앉아서 하는 스쿼트입니다. 앉아서 하는 스쿼트는 근육의 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10초간 자세를 유지하고 그 후에 의자에 앉아 빠르게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힘을 뺀 순간에 일산화질소가 나와 혈관을 넓혀줍니다. 세포는 처음에 먹은 것을 탐욕스럽게 흡수한다.
우선 탄수화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소장은 공복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처음 섭취하는 음식을 더 탐욕스럽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소장벽의 주름은 음식이 들어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백미를 먹으면 순식간에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반대로 먼저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이 충분히 흡수됩니다. 즉 식사가 나오면 밥부터 먹지 말고 고기나 생선, 채소부터 먹어야 합니다.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는 흡수되지 않고 장 속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는 건강검진에서 혈당치가 정상 수치로 나온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급속도로 올라가더라도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시간 안에 혈당치가 급속도로 높아지면 혈관이나 간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혈관이 다칠 수가 있다.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서서 먹는 메밀국수 가게가 많이 있는데 모두가 마치 경쟁을 하듯 빠른 속도로 메밀국수를 흡입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먹는 음식은 굶주린 소장의 벽에 먹이가 되고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게다가 염도가 높은 국물까지 다 마시는 것은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그 한 끼만으로도 혈관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면 식사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아무래도 빨리 먹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회식 문화가 많이 없어졌는데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 흡입하듯이 밥을 먹는 일도 없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면 대화하면서 천천히 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식사를 할 때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으면 식사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면 요리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덩어리인 데다가 간이 센 요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빨리 먹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 요리를 먹더라도 국물은 남기고 적어도 주 1회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 중에서도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이 우동입니다.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동은 당질이 많은 식품입니다. 반대로 메밀국수는 식이섬유가 약간 많습니다. 게다가 우동은 제조 과정에서 소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얗게 생겨서 착해 보이지만 결코 우동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신 후에 마무리로 라면을 먹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밤늦은 시각에 탄수화물과 염분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혈관을 고문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식사할 때는 단백질이나 채소부터 먹는다라는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마지막에 밥과 된장국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배가 고플 때 눈앞에 갓 지은 흰 쌀밥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을 경우 밥과 된장국, 채소 절임은 다른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
마지막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 반찬을 먹은 후라서 포만감도 느낄 때쯤이기 때문에 밥을 적은 양만 먹어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사의 마무리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된장이나 간장, 채소절임, 낫또, 건어물 등은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혈관의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채소 절임과 낫또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를 밥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식사 마지막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채소입니다. 디저트 대신 샐러드를 먹는 것이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생채소는 아삭아삭한 식감도 느낄 수 있고 턱을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타액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타액에는 살균 작용,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 당근이나 양상추, 샐러리 등은 청소성 식품이라 불리며 치아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음식 찌꺼기가 입안에 남아있으면 이것이 플라크, 치석, 치주염의 원인이 됩니다. 위에서 소화된 생채소는 식이섬유와 함께 장으로 이동해 장의 주름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즉, 우수한 환경 미화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후에 먹으면 좋은 생채소는 양배추, 샐러리, 당근 등입니다. 이처럼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마지막에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과일이 에너지 보충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므로 과일을 먹는다면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전인 아침 식사 때가 좋습니다. 그래도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직전에는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량의 당류가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만드는 스무디는 더 위험합니다. 섬유가 잘게 잘려 있어 더 빠르게 흡수되는 데다 스무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설탕을 더 첨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씹지도 않고 삼키기 때문에 타액도 거의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씹는 행위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씹을 때마다 치아와 잇몸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치근막이 압박을 받고 그 반동으로 혈액이 뇌로 흘러갑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식사할 때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을 때도 저작 활동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저작 행동을 하기 위해 껌 씹기를 추천합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5분 이상 씹으면 효과적입니다. 껌은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씹는 것이 좋습니다. 껌을 씹으면 타액이 충분히 분비되어 찌꺼기를 흘려보내고 구강 내 세균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면 중에 세균 증식을 막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자기 전도 좋다고 합니다. 껌은 자일리톨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류가 없는 제품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당류가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하는 사람들은 껌을 자주 씹음으로써 정신적인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우수한 식품입니다. 게다가 가격 변화도 크지 않아 가게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달걀을 먹어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꺼려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흰자에 포함된 시스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합니다. 노른자에 포함된 레시틴이라는 지방산도 같은 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달걀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춰줍니다. 매일 2개씩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달걀을 먹으라고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 고기 기름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만으로 건강을 해칠 정도의 지질을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대량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뱃살이 되는 중성지방은 고기의 지방이 원인이 아니라 여분의 탄수화물이 축적될 때 바뀐 지방이 원인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닭가슴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에 포함된 이미다졸 디페프티드라는 그 성분이 뇌의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다졸 디페프티드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이 적기 때문에 동물성 지질 섭취를 줄이고 싶은 사람은 안심하고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탈수 증상이라고 합니다.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혈액이 진해지고 혈류의 흐름이 악화됩니다. 또한 혈액이 쉽게 응고되어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무조건 보충해야 되는 최소한의 수분량은 어떻게 될까요? 배출된 수분은 보충해줘야 합니다. 보통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수분은 600ml입니다. 여기에 음식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0ml의 수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총 800ml의 수분을 새롭게 흡수합니다. 손실된 수분을 채우려면 1.5리터의 수분을 더 보충해줘야 합니다. 차나 커피를 통해서 500ml의 수분을 보충하고 있다면 나머지 1리터는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서 채워줘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청량 음료나 캔 커피를 끊고 생수나 녹차를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D는 태양빛을 받으면 체내에서 생성됩니다. 날씨가 좋은 날 태양을 향해 손바닥을 펴보세요. 손바닥에는 멜라닌이 적기 때문에 태양빛을 쉽게 흡수합니다. 10분 정도 빛을 쬐면 충분합니다. 태양빛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부가 탈까봐 태양을 피하는 여성이 많은데 짧은 시간이어도 괜찮으니 충분히 햇볕을 쬐도록 합시다. 우리의 몸의 혈관을 모두 합치면 길이가 9만 킬로미터나 되고 몸 곳곳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혈관은 발끝까지 뻗어 있습니다. 발끝까지 간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는 물론 서서 활동하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며 수직으로 혈액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강한 펌핑 운동을 통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렇게 혈액을 위쪽으로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걷기 운동이 좋은 이유는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발 뒤꿈치를 드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버스와 전철입니다. 손잡이를 잡으면 반사적으로 뒤꿈치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찬 이유 중 하나는
운동 부족입니다. 정기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모세혈관이 튼튼해지고 손과 발끝의 냉기가 사라집니다. 무더운 여름날 냉방이 잘 된 방에 오래 머무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사무실 등에서는 무릎 담요 등을 사용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족 냉증을 예방하려면 욕조를 활용하면 됩니다. 샤워만 하지 말고 욕조에 몸을 담궈서 자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의외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이 호흡법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은 코 호흡입니다. 입으로 호흡하면 코 호흡과 비교했을 때 호흡하는 산소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도 부족해져서 혈액의 질이 떨어집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구강 호흡을 하는 사람은 입안이 건조해져서 구강 건조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치주균이 증식합니다.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구강 호흡을 하면 수면의 질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가족에게 코를 곤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면 중에 흡입하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밤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수면 시에 무호흡 증후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강 호흡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혀의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혀는 입의 위쪽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혀의 근육이 약해져 혀가 처지게 되면 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혀는 근육 덩어리입니다. 입속에서 혀를 움직이는 등 근육 트레이닝을 하면 상황은 개선됩니다. 입욕할 때는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로 욕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사지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가장 먼저 마사지 해야 되는 부위가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열심히 혈관에 펌핑 운동을 하고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의 노동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천천히 마사지를 해줍니다. 정강이 뼈와 근육 사이를 꼼꼼하게 눌러주면 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근육에 탄력이 생기고 강해집니다. 종아리 다음으로 어깨 마사지를 한다. 다음으로 어깨나 목을 가볍게 돌립니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자세가 흐트러지고 구부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가슴을 펴고 덕을 당긴 뒤에 등뼈를 바르게 펴보세요. 근육의 피로가 풀립니다. 자기 전에 양치할 때는 치간 칫솔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칫솔만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치석은 61% 뿐이라는 것입니다. 약 40%의 치석은 이를 닦기만 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완벽하게 양치했을 경우입니다. 빠르게 대충 닦기만 한다면 더 많은 치석이 남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이를 닦을 때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를 잘 닦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칫솔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봤더니 그 위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입을 벌리지 말고 윗니와 아랫니를 거의 맞닿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볼과 치아 사이의 공간이 없어져서 치간 칫솔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일반 칫솔과 치간 칫솔을 함께 쓰면 85% 이상 치석이 제거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려면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지질은 소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시간 정도 위에 머뭅니다. 자기 전에 기름진 식사를 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이른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느낀다면 위산 과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산 과다증은 일상적으로 기름진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화하기 힘든 지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대량의 위액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또 빨리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위산 과다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위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식도의 근육 약화입니다.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는 괜찮지만 누우면 음식을 앞으로 보내기 위해 강한 힘이 필요해집니다. 만약 식도 근육이 약해진다면 역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식도의 근육 트레이닝은 할 수 없으니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해서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서 멈추는 혈관, 100세까지 건강한 혈관입니다. 저자는 구리하라 다케시, 구리하라 다케누리, 출판사는 한스 미디어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몸의 중요한 기반 시설인 혈관에 초점을 맞춰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더 좋아지게 만드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결이라고 하지만 어려운 일들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비결은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의식하면 습관화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 습관, 식사 습관, 낮 시간 습관, 입욕이나 양치, 수면 습관 등 평소에 하던 행동들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헹군다. 배를 반원 모양으로 쓰다듬는다. 술을 마실 때는 물도 함께 마신다. 가끔 턱을 눌러준다. 이러한 일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좋은 습관을 기를 때 중요한 것은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야 혈관 건강이 좋아지는지 알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상태는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의 입안은 항문보다 더 더럽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난 직후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또 입을 열고 자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갈증을 더 크게 느낍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더 끈적거려 혈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바로 물을 마시면 위험합니다. 그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속에는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를 잘 닦는 사람들조차 100억 마리의 세균이 입속에 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입속 세균 중에는 유해균, 초유해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나쁜 균들은 자는 동안에 증식합니다. 입이 건조하거나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는 사람은 입속에 세균이 가득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끈적거리는 이유는 세균과 세균이 만들어내는 생물막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1조 마리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항문 주변에 있는 세균의 수보다도 많습니다. 입속에 세균이 가득 차 있는데 물을 마시면 유해균이 물과 함께 모두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 입을 헹구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실은 양치가 가장 좋지만 아침을 먹은 후에 다시 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헹구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2번 양치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면 일어나서 바로 가볍게 이를 닦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해균 중에서 상당히 악질적인 세균이 치주균입니다. 치주균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주 포켓이라 불리는 틈을 만들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공기를 싫어해서 깊이 틈을 파서 숨어버리는 까다로운 균입니다. 만약 잇몸에서 출혈이 있다면 치주균이 증식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주균을 악질적인 세균이라고 말한 이유는 출혈이 일어난 잇몸의 혈관을 통해 체내로 들어가 혈당치를 조종하는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치주균이 있으면 혈당치가 올라가 혈관 노화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잇몸 혈관을 통해 침입한 병균은 체내를 돌아다니며 나쁜 짓을 합니다. 치주병과 당뇨병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주병을 치료했더니 당뇨병이 좋아지는 등 유의미한 데이터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입을 통해 들어간 치주균은 강한 산성을 띠는 위액으로 사멸한다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그 일부가 장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에 도달한 치주균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뜨려 장내 환경을 망가뜨립니다. 대장암의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처럼 장내 환경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코 장내 환경이 망가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치주균을 마시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을 헹구는 것은 모두가 꼭 실천해야 될 습관입니다. 코로나와 팬데믹으로 인한 악영향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혈류가 좋아집니다. 메일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을 움직이면 타액의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타액 분비량이 적어지면 구강건조증, 즉 입안이 건조해져 유해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또한 타액은 살균 효과 외에도 발음을 좋아지게 하고 연하 작용을 도와주며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사소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이므로 가능하면 대화를 많이 해서 타액이 충분히 분비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온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제 지인은 매일 아침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만약 층간소음이 없다면 꼭 따라했으면 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노래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 둘, 셋과 같이 소리를 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소리를 내면 자율신경도 안정화됩니다.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운동을 합시다.
운동을 하면 몸이 잠에서 깨고 자율신경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저는 스쿼트를 추천합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는 근육 트레이닝입니다. 근육 트레이닝의 기본은 대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근육 안에는 많은 혈관이 지나고 있고 대근육에는 당연히 혈관도 많습니다. 스쿼트를 하면 혈관에도 자극이 전달되어 혈류가 좋아집니다. 혈관을 넓히는 물질이 생기는 추천 운동. 앉아서 하는 스쿼트. 운동의 효능으로서 알아두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일산화질소입니다. 일산화질소에는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산화질소는 운동을 할 때 혈관 속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일산화질소가 많이 발생하는 운동은 힘을 넣었다가 갑자기 빼는 운동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운동이 앉아서 하는 스쿼트입니다. 앉아서 하는 스쿼트는 근육의 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10초간 자세를 유지하고 그 후에 의자에 앉아 빠르게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힘을 뺀 순간에 일산화질소가 나와 혈관을 넓혀줍니다. 세포는 처음에 먹은 것을 탐욕스럽게 흡수한다. 우선 탄수화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소장은 공복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처음 섭취하는 음식을 더 탐욕스럽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소장벽의 주름은 음식이 들어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백미를 먹으면 순식간에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반대로 먼저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이 충분히 흡수됩니다. 즉 식사가 나오면 밥부터 먹지 말고 고기나 생선, 채소부터 먹어야 합니다.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는 흡수되지 않고 장 속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는 건강검진에서 혈당치가 정상 수치로 나온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급속도로 올라가더라도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시간 안에 혈당치가 급속도로 높아지면 혈관이나 간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혈관이 다칠 수가 있다.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서서 먹는 메밀국수 가게가 많이 있는데 모두가 마치 경쟁을 하듯 빠른 속도로 메밀국수를 흡입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먹는 음식은 굶주린 소장의 벽에 먹이가 되고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게다가 염도가 높은 국물까지 다 마시는 것은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그 한 끼만으로도 혈관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면 식사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아무래도 빨리 먹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회식 문화가 많이 없어졌는데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 흡입하듯이 밥을 먹는 일도 없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면 대화하면서 천천히 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식사를 할 때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으면 식사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면 요리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덩어리인 데다가 간이 센 요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빨리 먹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 요리를 먹더라도 국물은 남기고 적어도 주 1회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 중에서도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이 우동입니다.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동은 당질이 많은 식품입니다. 반대로 메밀국수는 식이섬유가 약간 많습니다. 게다가 우동은 제조 과정에서 소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얗게 생겨서 착해 보이지만 결코 우동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신 후에 마무리로 라면을 먹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밤늦은 시각에 탄수화물과 염분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혈관을 고문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식사할 때는 단백질이나 채소부터 먹는다라는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마지막에 밥과 된장국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배가 고플 때 눈앞에 갓 지은 흰 쌀밥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을 경우 밥과 된장국, 채소 절임은 다른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 마지막에 내도록 해야 합니다. 반찬을 먹은 후라서 포만감도 느낄 때쯤이기 때문에 밥을 적은 양만 먹어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사의 마무리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된장이나 간장, 채소절임, 낫또, 건어물 등은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혈관의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채소절임과 낫또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를 밥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식사 마지막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채소입니다. 디저트 대신 샐러드를 먹는 것이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생채소는 아삭아삭한 식감도 느낄 수 있고 턱을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타액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타액에는 살균 작용,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 당근이나 양상추, 샐러리 등은 청소성 식품이라 불리며 치아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음식 찌꺼기가 입안에 남아있으면 이것이 플라크, 치석, 치주염의 원인이 됩니다. 위에서 소화된 생채소는 식이섬유와 함께 장으로 이동해 장의 주름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즉, 우수한 환경 미화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후에 먹으면 좋은 생채소는 양배추, 샐러리, 당근 등입니다. 이처럼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마지막에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과일이 에너지 보충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므로 과일을 먹는다면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전인 아침 식사 때가 좋습니다. 그래도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직전에는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량의 당류가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만드는 스무디는 더 위험합니다. 섬유가 잘게 잘려 있어 더 빠르게 흡수되는 데다 스무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설탕을 더 첨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씹지도 않고 삼키기 때문에 타액도 거의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씹는 행위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씹을 때마다 치아와 잇몸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치근막이 압박을 받고 그 반동으로 혈액이 뇌로 흘러갑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식사할 때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을 때도 저작 활동을 해야 합니다. 부족한 저작 행동을 하기 위해 껌 씹기를 추천합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5분 이상 씹으면 효과적입니다. 껌은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씹는 것이 좋습니다. 껌을 씹으면 타액이 충분히 분비되어 찌꺼기를 흘려보내고 구강 내 세균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면 중에 세균 증식을 막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자기 전도 좋다고 합니다. 껌은 자일리톨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류가 없는 제품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당류가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하는 사람들은 껌을 자주 씹음으로써 정신적인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우수한 식품입니다. 게다가 가격 변화도 크지 않아 가게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달걀을 먹어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꺼려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오히려 흰자에 포함된 시스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합니다. 노른자에 포함된 레시틴이라는 지방산도 같은 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달걀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춰줍니다. 매일 2개씩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달걀을 먹으라고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 고기 기름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만으로 건강을 해칠 정도의 지질을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대량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뱃살이 되는 중성지방은 고기의 지방이 원인이 아니라 여분의 탄수화물이 축적될 때 바뀐 지방이 원인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닭가슴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에 포함된 이미다졸 디펩티드라는 그 성분이 뇌의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다졸 디펩티드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이 적기 때문에 동물성 지질 섭취를 줄이고 싶은 사람은 안심하고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탈수 증상이라고 합니다.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혈액이 진해지고 혈류의 흐름이 악화됩니다. 또한 혈액이 쉽게 응고되어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무조건 보충해야 되는 최소한의 수분량은 어떻게 될까요? 배출된 수분은 보충해줘야 합니다. 보통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수분은 600ml입니다. 여기에 음식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0ml의 수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총 800ml의 수분을 새롭게 흡수합니다. 손실된 수분을 채우려면 1.5리터의 수분을 더 보충해줘야 합니다. 차나 커피를 통해서 500ml의 수분을 보충하고 있다면 나머지 1리터는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서 채워줘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청량 음료나 캔 커피를 끊고 생수나 녹차를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D는 태양빛을 받으면 체내에서 생성됩니다. 날씨가 좋은 날 태양을 향해 손바닥을 펴보세요.
손바닥에는 멜라닌이 적기 때문에 태양빛을 쉽게 흡수합니다. 10분 정도 빛을 쬐면 충분합니다. 태양빛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부가 탈까봐 태양을 피하는 여성이 많은데 짧은 시간이어도 괜찮으니 충분히 햇볕을 쬐도록 합시다. 우리의 몸의 혈관을 모두 합치면 길이가 9만 킬로미터나 되고 몸 곳곳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혈관은 발끝까지 뻗어 있습니다. 발끝까지 간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는 물론 서서 활동하는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며 수직으로 혈액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강한 펌핑 운동을 통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렇게 혈액을 위쪽으로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 부릅니다. 걷기 운동이 좋은 이유는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발 뒤꿈치를 드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버스와 전철입니다. 손잡이를 잡으면 반사적으로 뒤꿈치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찬 이유 중 하나는 운동 부족입니다. 정기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모세혈관이 튼튼해지고 손과 발끝의 냉기가 사라집니다. 무더운 여름날 냉방이 잘 된 방에 오래 머무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사무실 등에서는 무릎 담요 등을 사용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족 냉증을 예방하려면 욕조를 활용하면 됩니다. 샤워만 하지 말고 욕조에 몸을 담궈서 자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의외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이 호흡법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은 코 호흡입니다. 입으로 호흡하면 코 호흡과 비교했을 때 호흡하는 산소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도 부족해져서 혈액의 질이 떨어집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구강 호흡을 하는 사람은 입안이 건조해져서 구강 건조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치주균이 증식합니다.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구강 호흡을 하면 수면의 질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가족에게 코를 곤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면 중에 흡입하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밤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수면 시에 무호흡 증후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강 호흡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혀의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혀는 입의 위쪽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혀의 근육이 약해져 혀가 처지게 되면 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혀는 근육 덩어리입니다. 입속에서 혀를 움직이는 등 근육 트레이닝을 하면 상황은 개선됩니다. 입욕할 때는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로 욕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사지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가장 먼저 마사지 해야 되는 부위가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는 열심히 혈관에 펌핑 운동을 하고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의 노동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천천히 마사지를 해줍니다. 정강이 뼈와 근육 사이를 꼼꼼하게 눌러주면 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근육에 탄력이 생기고 강해집니다. 종아리 다음으로 어깨 마사지를 한다. 다음으로 어깨나 목을 가볍게 돌립니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자세가 흐트러지고 구부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가슴을 펴고 덕을 당긴 뒤에 등뼈를 바르게 펴보세요. 근육의 피로가 풀립니다. 자기 전에 양치할 때는 치간 칫솔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칫솔만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치석은 61% 뿐이라는 것입니다. 약 40%의 치석은 이를 닦기만 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완벽하게 양치했을 경우입니다. 빠르게 대충 닦기만 한다면 더 많은 치석이 남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이를 닦을 때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를 잘 닦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칫솔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봤더니 그 위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입을 벌리지 말고 윗니와 아랫니를 거의 맞닿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볼과 치아 사이의 공간이 없어져서 치간 칫솔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일반 칫솔과 치간 칫솔을 함께 쓰면 85% 이상 치석이 제거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려면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지질은 소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시간 정도 위에 머뭅니다. 자기 전에 기름진 식사를 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이른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느낀다면 위산 과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산 과다증은 일상적으로 기름진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화하기 힘든 지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대량의 위액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또 빨리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위산 과다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위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식도의 근육 약화입니다.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는 괜찮지만 누우면 음식을 앞으로 보내기 위해 강한 힘이 필요해집니다. 만약 식도 근육이 약해진다면 역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식도의 근육 트레이닝은 할 수 없으니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해서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